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술과 디자인 그리고 문화,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주실 수 있는 분들과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디자이너의 생각법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분이 기억하신 음악 혹은 영상을 봤을지도 모르는 분인데요. 저는 이분이 다루고 있는 음악이라는 분야에 대해 되게 흥미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음악을 접근하는 시각과 방법론이 개인적으로도 너무 저도 배우고 싶은 분이라서 어떻게 간청을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뮤직 스타트업이죠. 스페이스 오디티의 대표 김홍기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거창하게 설명해 주셔서 좀 민망하지만, 네, 반갑습니다. 거창하다뇨. 부족하죠. 간단하게 대표님이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본인 소개. 저는, 그, 음악 업계를 되돌아보니까는 벌써 한 20년 조금 넘게 계속 음악 업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대학생 때 그 공연 기획사로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다가 또 뭐 매니지먼트도 했다가 가수도 매니지먼트도 했다가 또 네이버 뮤직, 카카오 같은 IT 기업에서 음악 서비스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제가 마흔이 넘으면서 선택한 곳이 스타트업이었는데 메이커스라는 스타트업에서 딩고 뮤직을 만들고 뭐 이슬라이브, 세로 라이브 만들고 그랬다가 지금은 창업한 지 지금 좀 있으면 이제 4년째 되고 있는 그냥 계속 미디어가 바뀔 때마다 계속 저는 그냥 음악이라는 것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냥, 음악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계속 거쳐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대표님 하면은 제가 뭐 들은 봐도 그렇고 또 많은 언론의 이제 기사도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제 밝혀진 부분이긴 한데 대단한 음악의 덕후 그리고 케이팝 덕후라고 알려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네. 그 이러한 음악과의 사랑 언제부터 시작이 네. 되셨나요? 어떻게 음악이랑 또 처음 인연이 어, 맺어지게 되셨나요? 우선 회사 외적으로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저도 모르게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되게 많이 듣고 되게 좀 창피한 얘기지만 옛날에 저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네. 그 혼자 그 가요 톱텐 그런 프로그램처럼 라디오에서 순위 프로그램처럼 제가 그 노트에다가 매주 저만의 음악 순위를 이렇게 랭킹을 매겨가지고 노트로 그걸 계속 기록하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다 친구들 오면 창피해서 막 그 장롱 밑에다가 숨기고 엄마도 모르게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LP 사고 막 이럴 때 이제 그때 한 사춘기였죠. 그래서 그때 음악이 너무 그때는 동화기의 음악 이런 거 많이 들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김현철 뭐 어떤 날 이런만 들으면서 음. 음악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꼭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 근데 내가 음악을 직접 잘하는 사람은 못 될 것 같으니 음악을 나는 반대로 잘 들어주고 잘 얘기해주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더라고요. 음. 초등학교 때부터. 네네. 그렇게 하다가 저는 전공은 광고 홍보가 전공이었는데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는 하고 싶은 일은 음악이고 저가 제가 관심이 아니, 공부하고 있었던 건 마케팅이니까는 그 교집합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가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르바이트로 공연기획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그 PC통신, 나우누리 이런 거 혹시 아세요? 그럼요. 천리안 나우누리 미니텔 아세요? 다 알죠. 네. 다 아시는구나. 네. 근데 또 나우누리 모르시는 이런, 분들도 계실 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뭐 지금의 커뮤니티죠. 그래서 네. 옛날에 그 PC통신 나우누리나 이런 데에서 음악 관련된 글을 뭐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러면서 또 당시에 PC통신 나우누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팬클럽의 그 시삽이라고 이제 지금이면은 그 방장 같은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맡으면서 동화기획도 찾아가고 막 그랬었던 되게 그냥 음악 애호가였던 것 같습니다. 음악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덕후로 이제 음악 빠돌이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네 그렇게 그래서 네.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제가 음악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항상 음.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뭐 듣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막 전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도 그 막 카세트 테이프나 이제 CD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들어야 되는지 항상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런 분이셨군요. 맞아요. 예. 아, 네,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사실 뭐 미국 문화라든지 일본 그런 맞, 문화도 개방된 지 사실 오래된 시기도 아니었고 접하기 쉽지도 맞아요. 않았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떻게 보면은 아까도 살짝 언급하셨지만 그 바이닐부터 뭐 카세테이프, 음. CD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5G 시대까지 다양한 시대를 모두 섭렵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도 무가지가 한창 나왔을 때고, 이 뭐지, 핸드폰이 없었을 때였는데, 네. 제가 네이버 있었을 때 이제 핸드폰이 모바일 시대가 펼쳐진다고 이혜진 의장님이 다 모아놓고 막 음. 이렇게 막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네. 또 뭐, 또 이런 페이스북이나 또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이제 없었던 시대부터 마케팅을 고민을 했는데, 싸이월드 때부터. 네. 근데 지금 또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 SNS 때는 또 이제 지금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사실 제가 그 대표님에 대해서 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막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대표님의 그런 과거 그런 경력들을 좀 보면서 재미났던 게 그 확실히 그 과거에서부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더 잘 들어줘야겠다. 혹은 이런 부분들을 음, 잘 살려야겠다라는 게 되게 눈에 보이는 게 콘서트 음, 홍보부터 여러 가지 음반 네. 그리고 또 기획하시는 게 다 결국에는 이 음악 자체를 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그 음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더 잘 눈에 띄고 또 소화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또 막 싸이 콘서트 홍보 성량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예, 그것까지 다 보셨어. 예, 네,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광고 전공이라서 가능했던 일일까요? 아니면은 워낙에 또 덕후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셔서 또 가능했던 부분일까요? 음, 꼭 광고를 전공해서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전공한다고 그거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뭐 그렇죠. 사실은 아니 근데 뭐 저희 광고는 사실은 광고 쪽에 많이 가 계시긴 한데, 사실 광고는 제가 보기엔 어떤 사고의 틀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 재료는 각자의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싸이나 뭐 예를 저희가 그 예전부터 좀 마케팅을 콘서트 마케팅부터 좀 재밌게 해서 좀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광고를 전공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혼자 이렇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혼자 기획하고 친구들 나눠주고 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편지지 같은 거를 제가 막 기획해가지고 프린터로 해서 막 거기다 글 써서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만지고 뭐 하는 것들을 스스로 좋아했는데, 마침 그게 이제 음악을 업으로 하면서 그걸 알리는 사람이 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누구 콘서트다 이런 거보다 또 어떤 가수를 홍보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좀 더 손에 잡히고 와닿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을 저의 그냥 성향상 재밌게 많이 그거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러한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님은 기획이 몸에 배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어, 습관화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적용을 하시면서 본인만의 또 노하우가 쌓이셨던 음, 것 같은데 제가 음, 그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 커리어 스텝을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IT 발전사랑도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 음, 뮤직이라든지 카카오 뮤직 그리고 좀 더 제너레이션이 좀 더 그 젊은 세대로 내려가는 뭐 딩고 뮤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 케이팝 그런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음, 또 그런 덕메이트 같은 것까지 만드시고 하시는데 이러한 네. 세대가 되게 바뀌어가기도 하고 플랫폼이 바뀌어가기도 하고 그 디지털화되기도 하고 이러한 이 변화의 과정들을 몸소 겪으시면서 음. 혹시 그 어떤 좀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어요? 뭔가 되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플랫폼 상에서도 그렇고 업계가 그렇죠. 예. 그리고 저한테는 사실 되게 중요했던 거는 콘서트 회사에서 시작했다라는, 완전히 그 오프라인의 끝인 음. 공연에서 이 음악을 시작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저한테는 컴플렉스기도 했는데 반면에는 그게 또 굉장한 저만의 베네핏이 됐다라는 거를 네이버 가서 알았어요. 왜요? 어, 네이버를 처음 입사하는 날, 그리고 저도 두 번째 좋은 콘서트 다음에 있었던 곳이 서울음반이라고 지금 로엔이 된 곳인데, 네. 거기에서도 그 상상밴드라는 신인 밴드를 키우는, 이제 그게 또 제 일이었는데, 그 5톤짜리 트럭에다 태워가지고, 크리스마스 전날 이틀 동안 그 새벽성이라고 해가지고 명동 대학로 돌아다니면서, 네.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쵸. 싸이월드 시절에 막 이런 걸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프라인적인 사람이었는데 네이버를 입사했더니 다들 저는 각자 한 사람이 하나씩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오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어떤 코드를 꼽으니까는 빔 프로젝트로 각자가 돌아가면서 준비한 PPT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이 제가 무슨 원시인이 마치 뭐 부시맨이 이렇게 도시에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제가 과연 여기서 살 수 있을까를 되게 그날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디지털 회사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저 역시 사실은 보니까는 계속 그런 이런 새로운 것들, 뭐, 소셜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막 이런 거에 대한 관심, 뭐, 클럽하우스가 나왔다고 하면은, 클럽하우스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네. 이렇게 한번 직접 체험해보고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네이버 그때는 그게 좀 막막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역시나 그 온라인 회사에서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온라인 베이스에 있으신 분이니까 반대로 저는 오프라인적인 그 경험과 사고를 갖고 와서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그런 것들을 펼칠 수가 있는 또 장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결합돼가지고 좀 되게 재밌게 빛을 발했던 게 그 음악 감상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네이버 뮤직에 있을 때. 네네. 그래서 2층 버스에서 재즈 윈터플레이라는 밴드가 2층 버스에서 광화문을 돌면서 그 팬들을 모아놓고 2층 버스에서 1시간 동안 공연을 하는 그런 것도 프로모션으로 하고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는 버스를 팬들이랑 같이 타고 그 저기 강원도의 그 폐교에서 같이 공연을 하고 밥을 먹고 오는 뭐 이런 것들. 가수 박정현 네네. 씨랑은 테헤란로에 있는 그런 그때는 시애틀의 잘못 이루는 밤을 컨셉으로 하여 옥상에서 무슨 야경을 보면서 하는 공연 같은 것들을 그런 거를 서비스 프로모션으로 이제 계속 했다가 나중에는 그걸 생중계로 했던 것이 조용필 컴백할 때 쇼케이스 그리고 지드래곤 컴백할 때 YG 스튜디오에서 생중계를 했던 그게 아마 음악에 처음으로 이렇게 생중계를 했던 것도 네이버에서 같이 이제 제가 기획을 했던 거였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서요? 최초로? 네, 왜냐면 그 당시에 네이버는 축구랑 야구만 생중계를 했었어요. 아마 거의 축구였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오프라인 공연 같은 것들을 프로모션으로 네이버 뮤직 많이 해오고 있었으니 이거를 생중계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스포츠였는데 이제 그게 음악까지 생중계를 했던 거고 그게 아마 점차 진화해서 지금의 브이라이브까지 갔던 걸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의 경험이 그것이 자양분이 돼서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오셨을 때 그 네. 연결점을 잘 잡으실 수 있었던 그런 자양분이셨던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온라인 업계에 계신 분들이 그 부분을 또 간과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다 무조건 해결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되게 위험한 방법인데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현장감이라든지 휴먼 터치라든지 이런 게 오프라인에서 절대적으로 대체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 오프라인을 또. 그렇죠. 저는 클럽하우스도 사실은 보면서 저도 며칠 동안 겪으면서도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런 그 컨퍼런스의 현장, 살롱의 현장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그게 다 개인의 경험이나 그런 걸로 맞물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표님께서 네이버 뮤직과 카카오 뮤직을 거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또 도전이셨던 것 같은데 스타트업 업계로 또 나름 스타트업이죠,
그쵸? 딩고 뮤직 쪽이. 그때는 완전 네, 스타트업이었죠. 그쵸. 예. 그런 도전을 하신 것도 이게 커리어를 밟아 나가다 보면 어떤 순간에서 이 피보팅 모멘트가 있는데 그런 피보팅 네, 모멘트로 좀 보였거든요. 근데 혹시 그러한 스타트업 맞습니다. 쪽으로 진출을 하신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대표님? 네. 들리세요? 제가 에어팟을 지금 충전을 하고 있냐고. 예, 다시 할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사실 저한테도 그게 되게 중요했던 순간이었고, 그때가 제가 40살이 됐을 때였고, 카카오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사실 저한테는 제일 두려웠던 거는 사실은 그 스타트업 씬으로 가던, 메이커스로 가던 그 순간보다는 네이버에서 카카오로 이직할 때가 제일 저한테는 큰 사건이고 두려웠던 일이었어요. 왜요? 왜냐면 제가 있었을 때 네이버는 3천 명이 넘는 조직이 되었고, 네. 그리고 카카오는 제가 한 400명대에 들어갔어요. 음,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카카오가 엄청난 스타트업이었던 거였어요. 그랬는데 저한테는 그 넘어가는 과정은 저는 그 네이버는 커다란 잠수함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와 보니까. 네네. 카카오로 갔더니 와, 이거 야생이구나. 여기는 정말 죽으면은 음, 이렇게 다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게 그냥 끝나가 버리는구나. 모든 이야기가. 카카오가요, 네이버 그 같은 당시에. 경우에는 와, 네, 네. 그런 거를 느끼면서 카카오에 있으면서도 와, 이건 야생이구나라는 생각을 네이버에서 카카오로 넘어오면서 그거를 느꼈더니, 음, 그 다음에는 원래는 피키캐스트랑 먼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네. 이게 피키캐스트건 메이커스건 간에 저는 그 당시 이제 고민했던 거는 약간 출근길이 느끼신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설레지 않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음. 제가 40이 되면은 남은 인생을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마치 아까 제가 설명했던 좋은 콘서트나 이런 20살의 그런 기분으로 일하는 그런 거는 나한테는 앞으로 다가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네. 마침 그리고 또 동시에 지금까지는 항상 카카오도 제가 초기 그 멤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갔던 사람이니까 네. 항상 왜 나는 다른 사람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계속 얹어놓는 사람이니까 나도 한번 밥상 한번 차려보고 싶은데, 그런 고민들을 하던 차에 이제 그런 스타트업의 콘텐츠 스타트업들이 막 등장하던 때여서 네네. 그때는 되게 주저하지 않고 딱 그 첫날 가기 전에 이제 뭐 이렇게 협상하러 이렇게 다니잖아요. 사무실 딱 갔을 때 느낌이 다 20대들만 이렇게 막 일하고 있고 네네.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다시 나 20대처럼 내가 옛날에 일했던 것처럼 설레면서 다시 일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막 그래서 잠을 와가지고 못 잤어요. 하도 아, 설레가지고. 예, 그랬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그 카카오에서 딩고로 넘어가던 그 메이커스로 넘어가던 그 당시가 그랬다는 네, 말씀이시죠. 아, 맞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에서도 심지어 예, 그때는 딩고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냥 메이커스였고, 메이커스. 세상에서 가장 웃긴 동영상,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라이브, 그냥 보통 우리들이 짜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만 이렇게 있던 곳이었는데, 이제 가서 딩고를 만들었으니 사실은 뭐 그 순간만은 같이 밥상을 차렸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말씀하시는 와중에도 느껴지네요. 그 당시에 뭔가 그 회사 생활에 그러한 열정이 좀 떨어지고 있을 때 딱 뭔가 불씨를 다시 어떻게 보면은 재점화 시켜주는 살려주는. 네, 예. 네, 그렇다고 카카오가 그런 회사는 아니었는데, 이거 다 뭐 똑같은 회사여도 개인이 느끼는 차이, 그 감정들은 있잖아요. 근데 아, 그럼요. 저한테는 그랬는데, 예, 카카오는 그때부터 좋은 회사였는데, 저한테는 그랬는데, 하여튼, 그 순간은 방금 저기 상혜님이 설명해 주신 것 같은, 하여튼 그런 타이밍이었었습니다. 음,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뭐 회사원 생활을 계속 10년 넘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순간이 올 때마다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내가 이 회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내가 어느 정도를 성취할 것이냐 또 얼마나 설레느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직을 결정하거나 이제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는 게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뭔가 그러한 메이커스로 넘어가실 때 그런 느낌이 확실히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또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저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님께서 만드셨던 컨텐츠 중에 아마 그 메이커스에서 만드셨던 컨텐츠들을 기점으로 많이 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외국에 있는 그렇죠. 사람이다 보니까 접할 수 음. 있는 게 한계가 좀 있기도 하고, 근데 세로 라이브를 통해서 저는 음. 되게 많이 빠져들었었거든요. 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 모바일 플랫폼에 특화된 콘텐츠가 케이팝을 만났다는 게 맞아요. 좀 신선해가지고 저도 재밌다. 맞아요. 예.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만드시게 되셨어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저는 네이버에서 일했던 7, 8년 동안은 네이버 메인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네. 많은 가수들이랑 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디 뮤지션부터 뭐 SM, JYP, 뭐 그 당시 빅뱅부터 뭐 조용필 선생님, 싸이 뭐 엄청 많은 가수들이랑 일했었던 게 이제 저한테는 그 중요했던 타이밍이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잘나서보다는 네이버의 메인을 갖고 일할 수가 있었다는 또 저의 음, 이제 또 하나의 무기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네이버에서 나온 다음에 그 무기를 놓고서는 일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카카오에서도 음, 마찬가지였고요. 음. 카카오도 메인이라는 게 없었을 때였으니까. 네. 그때 이제 그렇게 발벗고 나와서 들어온 그 메이커스 딩고 뮤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기획사들이 저는 기억하지만은 이제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고 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니까는 연락드리면은 네네. 근데 회사 소개서 좀 보내주실래요? 약간 이러는 상황들을 계속 겪다 보니 음, 이거는 제가 극복해야 되겠다. 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바일에서 히트를 하는 패턴을 내가 고민해서 만들어야겠다라고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실패를 했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영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뭐 카드 뉴스부터 고민은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다들 메이커스에 있는 분들이 영상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고민을 해서 어 모바일 그 당시가 또 타이밍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는 핸드폰에는 세로 영상이 지금처럼 풀 화면으로 세로로 꽉 쪄서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네네. 세로로 하면은 그게 그 가운데만 영상이 있고 양쪽이 바가 생겨가지고 아마 그게 세로 영상이 옆으로 보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유튜브에 이어서 페이스북까지 세로 영상이 꽉 차게 이제 나오는 기술이 이제 배포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에픽하이의 그 뮤직비디오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세로로 만든 뮤직비디오였으나 세로로 핸드폰에서 볼 수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저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그 페이스북에서 저는 음악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로 핸드폰에서 데이터상으로 그 음악을 키고서는 영상을 듣는 퍼센트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입만 뻥거리는 영상을 대부분 보겠죠. 그리고 실제로 동영상, 음악 영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니까는 7초 정도 보다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퍼센트를 늘려야겠다.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는 다들 그 이어폰을 요즘에 많이 끼지만은 당연히 많이 끼지만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니까는 이 음악 영상은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가사라도 크게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가사를 키우고 그리고 이게 제가 만들었던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모두를 위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한 명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치 내 손 안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불러주는 느낌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 컨택을 해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인위적인 느낌이 없어야겠다라고 해서 무편집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의 노래를 첫 번째 세로 라이브로 찍었는데 네. 그게 이제 노래 가사도 너 왜 나한테 그랬냐 왜 너 저기 보면은 왜 좋아요 눌렀냐 왜 나 집에 바래다 줬냐 이런 거를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부르는 영상이니까 댓글이 난리가 났었어요. 심쿵 미안하다. 네, 미안해서 못 듣겠다. 네. 그리고 다들 또 한 30% 이상의 그 댓글
댓글이 가사가 이런 내용인지 몰랐다. 음, 라는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됐던 것 같아요. 세로 라이브는. 뭐랄까 그게 보는 사람을 위한 나만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 주셨네요. 그러니까 막상 진짜는 아니지만 보는 사람이 네. 네. 그때는 저도 얘기하는 게 TV로 가족들이 모여서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 혼자 이렇게 보는 거니까는 그 1인칭 관점이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서 좀 더 딥하게 갔던 게 그 EXID 한이가 나왔던 그 자장가 라이브라는 거는 네네. 거의 이제 오빠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하는 뭐 그런 것까지 했는데 그거는 어떤 분은 회사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보냐 그럴 때 깜짝 놀래고 뭐 그랬다는. 막 여자친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네, 너 한이랑 이거는 사귀냐고 막. 그러니까 이건 1인 미디어에 네. 어울리는 음악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런 거였어요. 뭐 팬 입장에서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소통을 한다라는 느낌까지 들 것도 같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네, 듣는 걸 넘어서서 그렇죠. 네. 그렇게 또 뭐랄까 그 다양한 시도를 하시다가 저는 네. 또 한 번 그러니까 제가 뭐 쓱 이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또 이제 다양한 히트 어떻게 보면은 그런 히트했던 접근법을 많이 내놓으시다가 창업을 또 하셨어요. 네네. 네, 그 현재도 하고 계시죠. 스페이스 오디티라고 그쵸, 하는. 스페이스 오디티. 네, 근데 이 스페이스 오디티 뭔가요?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스페이스 오디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고 뭐 많이 이렇게 또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 만들 때부터 그 한 장의 그 저희 회사의 그 넥스트를 그린 거에는 한 세 가지로 그 시기별로 회사는 진화한다. 스페이스 네. 오디티는 우리의 정의는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음악 컨텐츠 회사, 그래서 뮤직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절대로 이제 소속 가수는 두지 않는다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소속 가수가 없어야지 더 많은 일들을 한다라는 생각은 뭐 처음이나 지금이나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했던 거는 음악을 듣는 음원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형태로 컨텐츠로 만드는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디깅클럽 서울, 또 CJ 문화재단이랑 한 빌리 아일리시도 와서 찍고 간 아지트 라이브, 그리고 뭐 디뮤지엄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전시 OST도 하고, 그리고 멜론부터 뭐 라네즈부터 되게 다양한 그런 브랜드들이랑 음악을 주제로 콜라보하는 광고 캠페인 같은 것들을 쭉 해왔던 게 이제 시즌 1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올해부터가 이제 시즌 2가 어떻게 보면 시작됐는데 지금은 그전에는 컨텐츠 회사라고 설명했으면은 지금은 플랫폼 회사가 되었고요. 그 K-팝의 팬덤을 주제로 하는 플랫폼 2가지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K-팝 팬들 지금 우리나라의 600개 팀의 그 팬들의 규모와 변화량 모든 SNS를 기반으로 하는 숫자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K-팝 레이더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나와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팬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줘서 팬들이 좀 더 재밌고 편리하게 덕질을 할 수 있는 앱 서비스인 블립이라는 앱을 지금 런칭해서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그러면은 그 스페이스 오디티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1단계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1단계에 그 디깅 클럽 서울 있잖아요. 제가 그 예전부터 몇몇 곡들은 알고 있었지만 또 최근 들어서 또 대표님이랑의 또 이 인터뷰 약속이 또 잡혀오면서 가까워지면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더 많이 듣게 됐어요. 근데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며칠 전에는 클럽하우스에서 그 번개 스타일로 사람들이랑 틀고 이야기도 잠깐 하고 이랬었거든요. 너무 좋다고 들으시는 분들이 다. 그게 또 저는 또 신기했던 게 이게 그 좀 레트로 감성의 음악
음악이잖아요. 근데 또 부르시는 분들은 그렇죠. 되게 젊으신 분들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그렇죠. 되게 그런 시도도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예, 또 음, 그런 디깅 클럽 서울 같은 플레이리스트를 만드시면서 또 소속 가수 음, 없는 음악 회사라는 컨셉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음, 어 그 아까도 이제 더 많은 분들을 더 이제 더 많은 분들과 많은 재미난 것들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음,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게 그 뭐랄까 스페이스 오디티의 정체성은 그러면은 사람 그러니까 정체성은 음반 회사예요 아니면은 마케팅 회사예요 아니면 브랜딩 회사예요 어떤 거예요? 아, 저요? 예. 어, 아니면 다예요. 아, 그러게요. 그렇게 딱 하나로 얘기하면은 좀 음. 저기 답하기 어려운데, 네. 뭐 저는 그냥 명확하게 하는 콘텐츠 회사, 지금은 플랫폼에 집중하는 회사가 음, 음, 음. 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IT랑 좀 결합된 데이터, IT로 하는 저는 덕질 테크라고 요즘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요즘에는. 덕질 테크. 네, 그래서 음. 지금은 우리는 앞으로 덕질 테크를 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네. 앞에서는 음악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생산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앞에 컨텐츠는 그러면은 네네. 음악으로 어떤 컨텐츠를 실제로 음원도 많이 히트음원도 많이 만들었고 또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소속 가수가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마음껏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보여줬던 생산자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그 소비자 역할인 음악씬의 팬들에 더 집중해서 그들만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네. 그거를 이제 앱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좀 그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도 이제 좀 확장하려고 해서 지금은 팬에 집중하는 소비자에 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단계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하셨다면 네, 2단계에는 그 크리에이터들을 연결하고 또 팬들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로 진화를 하신 거네요. 네.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하면은 이제는 컨텐츠, 뭐 크리에이터 이런 거보다는 네. 오로지 그 소비자. 소비자들만 바라보는, 네, 그런데 또 제가 궁금했던 게 분립 같은 이제 덕질을 위한 내 손 안의 덕메이트라고 하는 네, 그 앱도 그렇고 그 케이팝 그 레이더. 예, 레이더도 그렇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 데이터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정보 시각화가 되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러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시는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도 되게 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데이터라는 게 그냥 데이터를 숫자로만 바라봤을 땐 되게 무미건조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시각화하시고 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되게 저는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러한 데이터를 통한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음, 데이터는 제가 아까 전에 그 메이커스 딩고를 갈 때 저한테 중요했던 키워드는 소셜 미디어였거든요. 이 소셜이 되게 중요한 미디어가 될 것이다라는 가설을 갖고 갔던 것이 메이커스였는데 스페이스 오디티를 만들면서 사실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키워드가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음악이 이제 그때 이제 디지털화가 이미 되어 있는데 아무도 데이터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메이커스에서 아까 전에 배가연의 이럴 거면 그럴 거지 이럴 거면 맞나? 네. 그 노래를 새로 라이브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 노래 가사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배가연이 빅뱅이 매달 신곡을 들고 나오는 해였는데 배가연이 그 노래가 거의 100위에 있던 노래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1위를 했었던 사건이 있어서 아무도 왜 어떻게 배가연이 1등을 할 수가 있었을까 다들 의아했을 때 저는 그거를 데이터로 매일같이 멜론의 차트를 기록을 하고 이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데이터로 그 연관관계를 만드는 그 표 한 장을 만들어서 그 JYP한테도 보내고 많은 매니저들한테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을 납득시키려면은
이런 기현상들은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설명하는 거는 역시 데이터로 입증을 해야겠구나라는 걸로 데이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고 유튜브가 중요하고 멜론을 다 듣고 있는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로 듣고 있는데 아무도 이 숫자가 다 모이는데 그거를 보고 있지 않길래 이 숫자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데이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가 초반에는 그걸로 머니볼처럼 그 좀 뭐라 그럴까 이 예를 들어서 선수처럼 가수도 저평가된 가수인데 실력 있고 라이징 할 수 있는 가수들한테 데이터로 입증해서 저희가 베팅을 해가지고 폴킴이나 멜로망스 같은 가수들을 그 타이밍에 같이 히트먼을 만들었던 그런 경험을 또 데이터로 했던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기승전결의 결론 이제 왜 지금 상황에서 데이터가 중요했냐면은 케이팝 그 비즈니스를 이제 분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역시나 저희도 봤던 게 이 팬덤의 규모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부터 고민을 시작했는데 네. 그 케이팝이 글로벌로 엄청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팬이 몇 명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반 판매량으로는 그 카운트롤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요즘의 팬들은 한 팬이 CD 한 장만 사지 않거든요. 뒷집마다 한 장이 아니라 이제는 10장씩 사고 100장씩 사가지고 도네이션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화력을 얘기하는 게 음반 판매량이 되니까 그러면은 BTS 다음에는 누가 인기 있지? 그럼 블랙핑크. 오케이. 그러면 블랙핑크랑 엑소는 얼마나 차이 나고 그 다음엔 또 누구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 저희는 지금 시대에 맞게 팬의 규모를 측정하고 보여주고 해야 되는 걸 해야겠다라고 했던 게 케이팝 레이다고 그거를 요즘에는 또 팬들이 여러 가지 그 덕질, 팬 활동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랭킹을 본다거나 그쵸. 뮤직비디오가 1억 뷰 돌파를 했다거나 막 이런 것들을 좀 더 재밌게 그거를 다가갈 수 있도록까지도 요즘에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전체는 아니지만은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덕질을 하기 위한 앱이니까 덕들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팬들이라고 진짜 내가 이 사람의 팬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이 왜 최고로 좋은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네.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데이터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이 아티스트 맞습니다. 봐라. 얼마나 잘 나가지 않냐. 최고로 지금 이런 임팩트가 있지 않냐. 이런 걸 진짜 어떻게 보면 애널라이즈 해가지고 그 맞습니다. 전문 애널리스트처럼 또 활용할 수 있는 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아니요. 실제로 저희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블립이라는 게 앱도 있지만은 유튜브에서 블립을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 채널을 한 달 전에 오픈을 했는데 그렇게 실제로 저희가 케이팝 레이더를 갖고 있으니까는 어떤 가수의 모든 기록을 저희가 다 갖고 있으니까는 누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 성장 과정에는 어떤 날 어떤 포인트들이 그들을 성장시켰는지를 다 기록할 수가 있어요. 아, 좋다. 그래서 블립에서 저희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 본 게 네. 또 저희의 광고가 되는 브랜드 콘텐츠겠죠. 그래서 블립 데이터 연구소라는 본격 데이터 예능을 아예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요? 네, 더보이즈랑 이달의 소녀를 지금 두 팀이 나왔는데 그 멤버들을 앉혀놓고 저희가 덕상 그래프라고 요즘에 떡상이라고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 그쵸. 떡상이라고. 떡상. 가지야. 네. 근데 그거를 덕상이라고 해서 팬들 덕분에 상승하는 그래프라는 이름을 저희가 적어놓고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유튜브의 국가별 조회수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인포그래픽으로 하나로 딱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네. 멤버들을 앉혀놓고 니네들이 왜 떴는지를 하나하나씩 그 포인트들을 같이 맞춰보면서 설명하는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그런 거를 아예 예능으로 만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데 팬들도 좋아하고 기획사분들이랑 가수들도 굉장히 좋아해서 아예 촬영 끝나면은 그거를 그 그래프를 액자로 해가지고 선물해 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재밌다. 네. 이게 많은 부분에서 또 케이팝이 한 단계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막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케이팝 레이더가 처음에 그 사이트만 나온 게 아니라 같이 런칭을 하면서 공개한 게 케이팝 세계 지도였어요. 네. 재작년에.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 데이터로 먼저 BTS가 케이팝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지분이 몇 퍼센트냐, 어느 나라에서 인기 있느냐, 그 미국에서는 BTS가 몇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몇 퍼센트로 있느냐 이런 거를 한 장으로 만든 케이팝 세계 지도를 발표해서 좀 화제가 됐는데 네. 작년에 트위터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트위터의 데이터를 갖고 트위터로의 데이터로 바라본 케이팝의 10년 성장 그 그래프를 만들자. 그리고 트위터로 지금 2020년에 누가 인기 있고 누가 라이징 하는지를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전 세계로 발표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공식 파트너가 돼서 실제로 그렇게 케이팝의 현황, 팬덤에 대한 현황을 네. 글로벌로 발표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아, 좋네요. 사실 또 아까 머니볼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스포츠 네. 선수들 다 그 움직임 하나, 플레이 하나 다 분석하잖아요, 데이터로. 그쵸. 네, 그렇게 그쵸. 해서 또 협상도 하고 또 팀이랑도 맞아요. 전략을 짜기도 하고 이런 기본이 또 데이터가 맞습니다.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드는 게 대표님께서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본격적인 음악 관련 활동을 시작을 하셨지만 그 오프라인에서 진짜 음악에 대한 이해를 쌓으신 분이 온라인 그리고 IT 업계의 발전과 함께 같이 성장을 해 나가시면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완성체적인 뭔가 이런 느낌도 좀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분만이 또 이런 접점을 찾아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또 진입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좀 그렇습니다. 내가 좀 부끄러워서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도 뭐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뭐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너무 좋아하는 분야기도 하고 또 하시다 보니까 노하우도 쌓이셔서 이게 발전적으로 이제 한 단계씩 또 이렇게 진화를 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질문도 또 드리고 싶어요. 이게 케이팝이라는 장르가 사실 저희가 되게 빨리 발전을 한 장르기도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이 케이팝이 어떤 장점 혹은 매력이 있어서 해외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셨을 때? 그게 그 정성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다 주관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마 정답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스페이스 오디티를 창업하면서 이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구조에 대해서 다시 역사와 해외와 우리나라를 좀 비교하는 공부를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질문해 주신 거 있어가지고 어떤 이유다라기보다는 약간 저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들이 해외에서는 네, 말씀하세요. 그게 보통 기획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캐스팅의 역할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바에서 막 이렇게 노래하고 하다 보면은 끝나면은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명함 주면서 연락하라고 나 무슨 레코드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되게 익숙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다 길거리 캐스팅하고 연습생 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땅덩어리가 적고 네. 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생긴 게 그렇게 길거리 캐스팅하고 연습시키고 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된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노예 계약이 생기니까는 막 그 나라에서 8년으로 노예 계약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맥시멈 8년으로 정해주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화돼가지고 교육이 되고
그런 콘텐츠가 만들어주고 멤버들도 교육시켜주고 그러는 상황들이 되게 엑기스처럼 나왔던 게 이제 제가 그 네이버에서 일했었을 때 초반에 했던 게 소녀시대, 카라, 빅뱅 이랬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돌, 요즘에 아이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라고 하는 저는 2세대, 음, SES에서 넘어가서 카라와 소녀시대가 나왔던 그때부터가 이제, 어, 우리만 즐겼었던 그런 엑기스 같은 그런 퍼포먼스와 그 절도 있는 그 댄스와 막 그리고 그런 메시지 막 이런 것들이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유튜브가 생겼어요. 음, 그전에는 우리나라만 즐기고 있었던 게, 아까 전에 저 초반에 저한테 질문하셨던 게, 미국이랑 일본에서의 문화 개방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막 이렇게 찾아 들었던 게 되게 쉽지가 않았던 것처럼, 네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만 즐기고 있던 슈퍼주니어와 원더걸스와 소녀시대가 유튜브가 나오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해외에서들 보면서 그런 반응이 일어났던 게 그 미디어의 발전이 맞았던 게 떨어졌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BTS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돌의 3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은 또 이게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서 직접 그때도 브이라이브라던가 유튜브의 생중계 음, 그리고 인스타 라이브처럼 그 트위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직접 아티스트가 방송에 출연하지 않아도 자기 미디어를 기획해가지고 직접 컨텐츠를 기획해서 만들면서 직접 소통을 팬들이랑 했었던 그런 미디어 툴들이 SNS 툴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그 해외 팬들한테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스타의 모습들이 케이팝 아티스트한테는 계속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소통하고 사생활을 막 얘기해 주면서 뭐 메시지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그렇던 미디어의 환경과 그리고 컨텐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케이팝은 세계관, 뭐 어떤 음, 스토리 음, 이런 식의 웅장하면서도 또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들한테는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의 어떤 컨텐츠였고, 그리고 그들이 또 전해주는 게 비록 한국말이지만이 그런 메시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약간 같이 팬과 아티스트가 같이 그 시기에 고민을 나누면서 성장하면서 같이 커간다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또 다르게 작용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데요. 그 확실히 그런 플랫폼이 온라인 플랫폼이 그 한국의 이러한 되게 재미난 어떻게 보면 되게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자마자 이런 각 세계 각국의 팬들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즐길 수 있고 몰릴 수 있고 또 같이 네. 따라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 게 아닌가.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는 게 저도 그런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막 네. 이런 인터넷 환경이랑 와이파이 환경이랑 우리나라 핸드폰 나오면 그냥 금방 다 신형으로 바꾸잖아요. 네. 약간 그런 환경이 이런 지금 말씀하신 케이팝의 지금 팬들이 해외 팬들까지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다 이렇게 뭐 우연처럼 다 맞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요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또 한번 발전하고 있고 그 메타버스라고 해서 여러 세계관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런 뭔가 메타버스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케이팝의 미래는 어떻게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기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은 실험들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즘에 나오는 현상도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과연 그 메타버스, 뭐, VR, 뭐, 뭐 AI, 뭐 아바타,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케이팝과 시너지를 날 것이냐, 확장시켜 줄 것이냐, 음, 왜 관점도 있을 테고, 반대로, 그거 있죠. 그 뭐지, 그 기괴한, 뭐냐, 그 벨리? 그, 뭐야.
뭐죠? 언캐니 밸리? 그래서 약간 그런 기괴한 그 골짜기 있잖아요. 약간 네네. 그거가 지금 약간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팬들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 요즘에 팬들의 마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팬들이 과연 그거를 원하냐 안 원하냐가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 내가 좋아하는 최애 아이돌의 멤버의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하루와 그 사람의 마음과 그가 읽는 음악이 뭔지, 책을 뭐 읽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본뜬 무언가의 아바타 같은 세상에서의 그거를 따라하는 거는 게임 같은 세상을 원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것도 어떻게 기획이 되고 확장이 되느냐의 관건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지금 타이밍이, 이거, 그게 메타버스나 그런 식의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실패할지가 아직 기로에 서 있는 딱 지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제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부분도 그렇고 그 게임화된 세상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지금 막 활발히 전개가 되고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긴 한 것 같고 그런 확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그 것들이 다 동일하게 성장하거나 자리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콩나물에 물 주면 대부분의 물은 바닥으로 떨어지듯이 하지만 그 물을 먹고 자란 콩나물들은 계속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 이제 성장하는 플랫폼의 컨텐츠와 그 이런 덕메이트들과 이 스타들의 그런 합이 좀 잘 맞는다면 그 안에서는 확실히 성장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포인트처럼 모든 게 다 그 안에서 자리 잡을 거냐 이건 저도 확신이 서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현상들 보면서, 잘 될 수도 있겠다와 함께, 와, 이거는 좀 위험하겠다의 그런 것들을 양쪽을 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 벌써 대표님 저희 둘이 네. 얘기한 지가 55분을 넘어가고 있어요. 네. 시간 정말 네.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네. 클럽하우스 처음이어서, 네. 네. 네, 그쵸. 좋습니다. 이게 뭐 나름 포멀하게 가보고자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항상 그렇게 네, 좀 진행되는 건 좋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하고 한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같이 대화에 참여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손드는 기능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열 테니까요. 그때 같이 네. 대화 주제 같이 공유해 주실 분이나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시면은 제가 손 들어 주시는 분들을 한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대표님이랑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름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질문을 몇 가지만 해볼게요. 네. 네, 되게 많은 아티스트랑 작업을 해보셨잖아요. 뭐 네. 정말 대단한 뮤지션이신 뭐 조용필님부터 뭐 싸이님 그리고 정말 요즘 핫한 젊은 아티스트들까지 다 작업을 하고 계신데. 어떤 아티스트들이, 그러니까 어떤 아티스트가 작업하기 되게 재밌고 합이 잘 맞고 재밌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아, 재밌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그걸, 한 분만 선택하기 어렵죠. 제 머릿속에 네. 수많은 상황들이 지나가면서 그 중에서 과연 내가 재밌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나, 이렇게 하면서 그거 순간보다는 어떤 순간이 괴로웠었나가 더 많이 생각이 나면서, 네. 왜냐면 캐릭터들이 다 다르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게, 모든 분들이 또 다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또 그만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또 가수들별로 되는 음. 부분과 절대 안 되는 부분과 고민의 포인트와 이거는 알아서 해. 약간 이게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는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다.
아예 뭐라고 표현하지도 않는다 네, 네. 하고 이 부분은 그냥 내가 이렇게 뭐 알아서 재밌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음, 열려가지고 뭐래도 더 하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너무 적극적이셔서 제가 더 부담스러운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것도 다 본인의 어떤 의지가 넘치셔서 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아 저는 되게 옛날 얘기인데 네. 저는 약간 저를 맡겨주면서 본인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저희 또 좋은 성과가 났던 게 저한테는 불독맨션이라는 음, 밴드와 음, 음. 이한철 그 형님이랑 일했을 때 뭐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그 노래도 같이 히트도 하고 네. 그리고 불독맨션이라는 팀 갖고서는 디자인 쪽으로나 브랜드 쪽으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었던 음, 작지만 소중했던 경험이 그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예. 반면에 힘들었던 게 정재영 같은 그분은 제가 매니지먼트를 한 3년 동안 했는데 네. 너무 재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음악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우셔서 안 음,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음. 그 맨날 많이 싸우고 막 그랬던 다 다르네요. 네, 네. 갑자기 주마등처럼 제 질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그 어떤 분들은 되게 많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대표님을. 그 아티스트들과 되게 가까이서 근접으로 작업도 많이 하실 수 있고 그런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현장도 직접 기획하고 또 보실 수 있고 이런 자리에 계시니까 예, 그런 부분도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처음에는 사실은 저도 얼떨떨했죠.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그때 좋은 콘서트는 이문세, 이소라, 이승철, 음, 성시경, 박효신도 신인이었을 때 잘 나갔을 때도 했었고 그런 분들을 뭐 이소라 이런 분들 했을 때 사실 저한테는 굉장한 말도 안 되는 분들을 일을 한다는 상황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고 뭐 그랬는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또 이분들이랑 또 여러 작업들을 하고 하면서 요즘에는 또 성덕이 됐죠. 그래서 음, 그냥 주말에도 뭐 하냐, 너 와가지고 저녁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런 상황들이 돼서 저도 이 역시 비현실적인데 또 옛날에 이렇게 좋아하셨던 분들이랑 계속 연락하면서 그렇게 하는 상황이 네, 그래서 또 저 주변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저도 가끔은 되게 고맙게, 아니, 주변에 있는 분들도 되게 신기하게 바라봐 주시는 분도 많은데, 저 스스로한테도 신기한데, 이게 감사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네. 예, 또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 기능을 한번 쓱 열어보긴 할 텐데요. 제가 볼 때 그 대표님이 하시는 스페이스 오디티도 그렇고 블립도 그렇고 다 디자인 쪽으로 되게 우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뭐 디자이너 제가 뭐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도 있는데 디자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님의 뮤직을 이제 대하는 어, 접근법에서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되게 어, 궁금합니다. 되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질문이 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한테는 다음에 뭘로 태어나고 싶냐라면 저는 이 얘기는 디자이너분들이 다 싫어하시는데 저는 다시 태어나면 디자이너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네네. 근데 막상 디자이너분들은 절대 그렇게 태어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근데 저는 그 음악과 디자인은요 그렇게 찰떡이자 서로 시너지를 내는 그 장르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 그 상희님도 좋아하시는 음악 누구 좋아하세요? 저요. 어, 좋아하는 앨범 뭐 이런 거. 앨범요. 뭐 네. 한국 뮤지션이 아니면 미국 뮤지션. 한국 뭐 상관없이. 아까 말씀 주셨던 이문세 님도 너무 좋아하고 어. 또 그 대표님의 또 어떻게 보면은 오랜 그러한 그 선망하는 뮤지션이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너무 좋아하고요. 네, 음, 음. 네, 저 그렇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좀 뭐 요즘에 해체한 다프트 펑크도 음, 그렇고 음, 음, 우리가 좋아하는 뭐 널바나나부터 막 이런 모든 앨범들을 음악을 생각했을 때 네.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는 귀로는 그 멜로디가 생각나지만은 그 뇌로는 그 앨범 자켓이 음, 생각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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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음악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음악은 빈 캔버스 같아요. 소리만 있는. 네. 근데 그거를 채우는 거는 다 디자인과 비주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모든 음악의 그 앨범 자켓은 통해 가지고 저는 그게 많은 그 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나 사진가들의 데뷔 무대이자 엄청난 광고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뮤지션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비주얼이기 때문에 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귀로 듣는 그런 컨텐츠이자 장르인데 그거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하는 것들이 가장 거기에 중요한 그 시작이 디자인인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스페이스 오디티 그 전부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음악 감상회 이런 거 할 때마다 이 시각화에 대한 로고, 브랜딩, 그리고 그 하나의 엽서를 만들건 포스터를 만드는 이런 것도 제 일이었는데 네. 콘서트 할 때도 네. 그런 거 있을 때 공을 엄청 많이 들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 일했던 회사가 뭐 이문세 독창회, 싸이의 온라인 스탠드, 뭐 이런 그런 브랜드를 만들었던 회사였는데 그때부터 당연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을 일로 하다 보니 지금도 스페이스 오디티에서도 디깅 클럽 서울 할 때도 제일 신경 많이 쓴 게 디자인이었고 프리츠 조인혁 그분한테 제가 모르는데 찾아가가지고 로고 만들어 달라고 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지금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케이팝 레이더랑 블립은 디파이라는 곳에서 네네. 또 맡겼어요. 엄청 비쌌는데 그래서 네. 또 저희가 블립 매거진이라고 나왔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또 스튜디오 고민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또 맡겨서 모든 음악은 락이랑 재즈랑 포크랑 그 음악 성향이 다른 것처럼 디자인도 또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칭하고 하는 작업이 힘들지만은 저한테는 제일 재밌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총체적인 패키지로 보시는구나.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패키지를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 오디티에 디자이너가 계속 없었던 이유는 네. 디자이너가 오히려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한 결로 나올까봐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페이스 오디티의 회사 로고는 퍼셉션에 얼마 전에 여기 출연하셨던 네. 퍼셉션의 최서연 대표님 네. 쪽에서 저희 로고 만들어 주시고 네. 뭐 또 저희가 또 하는 컨퍼런스나 이런 또 그런 거의 포스터 디자인은 또 다른 것.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다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나중에 그 디파이 황병삼 대표님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는데요. 클럽하우스에서 아주 자주 마주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 하세요 아직도? 요새 잘 안 보시던데 요새는 또 아니. 아, 그래요? 네. 저 좀 요즘 오랜만에 들어서. 네. 네. 아, 또 근데 또 이제 그 저희 김웅기 대표님처럼 좋은 컨텐츠를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크라 방도 또 저희 디자이너 생각 방도 네. 계속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고는 있습니다. 네, 저도 여기 멤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영광이죠 제가.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그 같이 대화에 참여를 하시고 또 김홍기 대표님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애들을 해드릴게요. 뭐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혹은 또 연예인 자꾸 물어보면 또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궁금한 연예인 이야기부터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질문 부분은 사실 제가 녹음 부분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뭐 손 들어 주시는 분 계시면 애들을 해드리고 안 계시면은 제가 대표님을 또 독점을 해도 저는 행복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제가 계속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또 이런 질문도 궁금했어요. 이거는 디자인, 뭐 아트 어떤 필드는 다 비슷한 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 상업성과 창의성, 그러니까 되게 크리에이티비티한 작업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크리에이티비티한 작업이 상업성에는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엄청 상업적인데 또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창의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니다 할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어떻게 우리 업의 기본적인 그런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아닌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럴 때 상업성과 창의성 이 둘 다를 가질 수 없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가세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 경험은 사실은 지금까지 음악 일과 많은 뮤지션들이랑 하면서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한 간극의 기점에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스페이스 OGT를 만들면서 그 소속 가수가 없는 가수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식조차도 하지 않고 저는 당연히 음악회사를 만들면 가수가 없는 회사를 당연히 그건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어 뮤지션들도 그렇고 어떤 예술하시는 분들도 그러면은 이게 나의 그 예술성과 상업성의 그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를 당연히 하실 텐데 네, 근데 그거를 저는 되도록이면은 그거를 존중을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본인의 음악을 더 많은 분들한테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음, 하면서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확장시키고 어떻게 본질을 더 명확하게 알려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논의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만드는 사람이 납득을 하고 양보를 하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사실은 뮤지션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게 태어나가지고 누가 계속 뭔가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돈이건 어떤 생활에 있어서 네,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 저기 붕가붕가 레코드에서 쓰는 말인 지속 가능한 딴따라질이 라는 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많아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걸 유지하는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보여주는 거를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다 계산을 해야지 어차피 예술이건 음악이건 뭐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네, 돈이 투자가 되고 유지가 되고 회수가 돼서 다시 재투자가 될 수 있으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뮤지션도 명확하게 인지를 한 상황에서 대화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데이터가 중요하겠구나. 음, 음, 싸우지 음, 않으려면. 음, 그래서 제 경험은 그래서 그 저희가 그 데이터 본격 데이터 예능으로 해서 그렇게 뭐 이달의 소녀, 더보이즈 아이돌 멤버들을 앉혀놓고 했던 것들을 실제로 몇몇 아티스트한테 비공식적으로 했었어요. 음, 그러면은 저한테는 뭐였냐면은 가수들이랑 많이 싸웠던 몇 가지 사례들은 제가 제작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공연은 2천석짜리 공연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가수들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한 거예요. 음, 나는 4천석짜리 가수인데 어떻게 2천석짜리 가수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공연을 만들어 주느냐에 있어서는 또 이 말 못할 제작자의 사정이 있어요. 음, 실제로 데이터를 다 까버리면은 이 사람이 너무 기가 꺾일까봐. 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데이터를 오히려 까놓고서는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데이터가 중요하고 마치 건강 진단을 하는 것처럼 아티스트들한테 너의 현재의 상황을 데이터로 한번 이렇게 까주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것도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너무 좋은 얘기네요. 사실 의사분들도 그 환자들이랑 뭐 그냥 느낌으로 얘기하면은 맞아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검사도 하게 안 시키고 듣죠. 엑스레이도 찍고 막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보통 말씀하세요. 간단 술 끊으라고 그러면 다 안 끊잖아요. 담배 끊으라고 그래도. 근데 네. 이게 수치를 보여준 다음에 이러시면은 얼마큼 떨어집니다라고 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그런 인바디 음, 같은 음, 무언가 그런 음. 것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아티스트들을 위한 인바디. 예. 네. 아까 3단계 얘기했는데 세 번째 아, 단계 얘기 안 3단계. 해주셨어요. 네. 예. 지금 생각났어요. 얘기하다가. 1단계는 컨텐츠 예. 회사, 2단계는 플랫폼 회사고, 3단계는 저희의 궁극적인 시작이 그거였는데, 아까 전에 최소연 대통령이랑 얘기할 때 스페이스 오디티 로고에 O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많은 뮤지션들이랑 일하는 거. 소속 가수가 없는 회사지만 반대로, 그래야지만 더 많은 가수들이랑 일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O였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그 소속할 수가 없지만은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랑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마지막 스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나 아이돌을 키우시는 그런 분들도 스페이스 오디트랑 같이 공동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초반에도 왔는데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데이터로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음악의 크리에이티브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그 지점이지 않을까라고 초반에 이제 설정한 게 그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너무 먼 미래인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중요한 거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이 서러움을 안고 살고 있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이 팬덤이 이제 보편화가 되는 이런 문화로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블립이라는 그 앱이 저한테는 새로운 스페이스 오지티가 만든 새로운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이렇게 좋은 음악을 나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 좋은 음악을 통해서 그 인생이 각자가 얼마나 또 재밌게 살 수 있고 즐거운 인생이라는 거를 알게 해줘야겠다라는 그 어렸을 때의 꿈이 네. 마찬가지로 블립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케이팝이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그 팬으로서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더 당당하고 더 좋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더 열심히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화를 만드는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나이키 같은 브랜드가 되고 싶다, 블립이. 저기 그 나이키는 운동화를 만들지만은 계속 그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막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선수들처럼 열심히 운동하게 하고 운동하는 순간이 되게 아름답게 만들면서 많은 그런 영감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블립이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것을 더욱 사랑하라는 메시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더 팬으로서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즐기고 더 열심히 팬 활동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문화로 만들고 세상에 되게 좋은 선한 영향력도 계속 펼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브랜드로 키우는 게 저한테는 요즘에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선한 영향력, 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또 플랫폼을 만드시는 입장에서 그러한 어떠한 환경을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 선한 의지로 그런 거를 임하신다는 게 대단히 좋게 생각하고 또 배울 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슬로건이 세상으로 음악으로 세상을 이롭게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음악으로 컨텐츠로서 들려드리면서 뭐 하루의 위로 뭐 어떤 거에 대한 응원 이런 거에 메시지를 주는 음악일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블리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더 팬으로서 즐겁게 그런 덕질 또 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자체도 또 그걸 통해서 또 음악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신 김은기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